안녕하세요. 홀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채널에 저와 같은 사연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지냈네요. 특히 일하면서 듣다 보면 금세 퇴근할 시간이 됐죠. 무슨 일을 하길래 이어폰을 꽂고 일하나 싶으신가요? 잠깐만 하려고 시작했던 청소일이었는데 점점 몸에 익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하고 있답니다. 아들들을 혼자서 책임지려면 잠시라도 쉴 틈이 없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죠. 소개로 만난 사이였는데 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생긴 외모에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반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됐죠. 듣기만 해도 완벽해 보이는 남편의 일상 이야기를 쭉 듣다가 대체 이런 사람은 주말에 뭘 할까 싶어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표 씨는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아, 주말에 봉사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겨울에는 연탄 봉사도 하고 여름엔 쪽방촌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 생수 나눔 봉사도 가고요. 처음 남편과 만날 당시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저와는 완전 다른 일상을 사는 남편이 그저 신기하게만 보였습니다. 이래서 반대가 끌린다고 하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오던 봉사활동을 남편과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됐어요. 남편과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고 나서 저는 인생에 큰 등대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제 인생에 큰 아픔까지도 전부 보듬어 준 사람이었죠. 그때는 정말 왜 이런 사람을 이제야 만났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입을 꾹 다물게 됐죠. 그런데 이걸 처음으로 알아채 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과 맥주 한잔하면서 가족들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장난 가득한 목소리로 가족들에 대해 말했죠. 우리 엄마 손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식구는 5명인데 반찬 한번 만들면 동네 잔치라도 열 것처럼 엄청 많이 만드신다니까? 와, 그래도 항상 냉장고가 가득 차 있겠네. 집밥 먹는 것도 복이야. 너희 어머니는 어떠신 분이야?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말 해도 맞장구만 치길래 못 물어봤는데 오늘은 좀 궁금하다. 분명 좋은 분이실 것 같은데 나한테도 가족들 얘기 좀 들려줘. 그때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26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밖에서 가족들 이야기를 편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가족들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하는 말에 저도 모르게 술술 나왔어요. 이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한테 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나는 가족이 남동생이랑 나랑 딱 둘뿐이야. 아버지가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원래는 엄마랑 세 식구였는데 몇 년 전에 엄마도 암 투병하다 떠나셨어. 몇 년 전에? 어, 유방암이라 그래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는 점차 호전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때가 나 26살 때라 진짜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어. 그때는 남동생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더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혼자보단 둘이 낫지. 남동생도 회사 다녀? 지금은 뭐 하고 있어?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야. 합격하면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어. 원래는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거나 말을 돌리던 저였는데 그날은 남편한테 제가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보통 제 가정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저를 측은하게 생각해요. 그럴 때면
엄마가 저한테 유언처럼 남긴 말이 떠올랐죠. 엄마는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시고 저와 남동생을 불러서 힘겨운 목소리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둘이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야 해. 그리고 부모 없다고 기죽지도 마. 너희들 잘못한 거 없으니까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가서 미안하다. 엄마 일어나야지. 엄마가 여기 있는데 왜 우리가 부모가 없어? 엄마 일어날 거잖아. 사람은 어차피 다 떠나는데 엄마는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야. 너한테 침만 주고 가서 미안하다. 동생 잘 챙기고 우리 딸,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그때만 해도 엄마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걸 예상하지 못한 저와 남동생은 힘이 빠져가는 엄마 옆에서 오열하며 울었죠.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 한동안 슬퍼하던 저와 남동생은 한 가지 다짐을 했었어요. 부모가 없다고 기죽지 말고 엄마의 유언처럼 항상 당당하게 살기로 다짐했었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부모님은 늘 저희를 지켜볼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정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가정사를 다 듣고도 저를 불쌍해하지 않고 남동생이 궁금하다면서 같이 만나자고 하던 남편이 정말로 남동생을 만나러 학원 앞에까지 왔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동생을 배려해 직접 학원 앞까지 만나러 갔었죠. 처음에는 둘이 형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길래 저도 흐뭇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깜짝 놀랄 소리를 털어놨죠. 누나, 형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해야겠어. 뭔데? 둘이 무슨 일 있었어? 형이 지난달부터 학원에 와서 내 학원비를 내주고 가. 괜찮다고 해도 나 수업 듣고 있는데 몰래 와서 학원비를 내고 가는 거야. 근데 오늘은 생활비 보태 쓰라고 돈도 주고 갔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누나랑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남동생의 말에 저는 기겁하고 놀랐습니다. 좋은 뜻인 건 알겠지만 왜 저렇게까지 하나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괜히 남편을 만나자마자 화를 내면서 말했죠. 오빠 진짜 웃긴다. 왜 나 모르게 내 동생 학원비를 내줘? 그리고 생활비는 왜 주고 가는데? 지금 동정하는 거야? 나랑 내 동생 찢어지게 가난한 것 같아서 선심 쓰는 거냐고. 지금까지 얼마나 준 거야?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왜 동정을 해? 미래 처남 될 사람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해? 뭐 처남? 그래. 미래 처남 될 사람한테 점수 좀 따겠다는데 왜 그래?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저는 괜한 자격지심에 남편한테 괜한 화를 냈던 겁니다. 어느덧 결혼 정년기였던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고 나누곤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진지하게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남동생을 살뜰하게 챙기고 있던 거죠. 그날 저녁 괜히 미안한 마음에 셋이 모여서 술 한잔 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진지한 목소리로 남동생한테 말했어요. 준영아, 너 꼭 이번 시험 합격해. 세상에 이런 형이 어딨어.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남동생을 보며 말하자 남동생은 알겠다고 대답하더니 뒤이어 남편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말했죠. 형님, 제가 지금은 형님이라고 부르지만 나중에 제가 매형으로 부르는 순간엔 꼭 당당한 경찰이 되어 있을게요. 그리고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근데 형님 마음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인생 착실하게 살고 있어요. 저 그렇게 막 여기저기 기대고 손 벌리면서 사는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 남편은 남동생이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기어코 수험생활 내내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줬답니다. 그 정성 덕분에 남동생은 그해
경찰 공무원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남동생이 합격했다는 걸 알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죠.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뛸 듯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남동생이 경찰 공무원이 된 후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걸 알고 예식 준비 내내 저를 배려해 주던 좋은 분들이셨죠. 혹시나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싫어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을 했던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한복을 고를 때도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다정하게 말하셨죠. 혜진아, 너 다음 주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어머님, 다음 주 가능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한복 고르러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영 안목이 없어서 네가 좀 봐줬으면 어떤가 하고 저번에 보니까 선물 고르는 안목이 아주 좋던데. 당연하죠. 제가 다음 주에 예쁜 한복으로 골라드릴게요. 갑작스런 전화에 놀랐는데 어머님은 한복을 고르러 같이 가자고 부탁하려고 전화하셨던 겁니다. 흔쾌히 가겠다고 하긴 했는데 시누이도 있는데 왜 굳이 절 데려가나 싶었어요. 그리고 약속된 날 한복을 보러 갔죠. 어머님은 제가 골라드린 한복이 마음에 드셨는지 이리저리 거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어머님을 보면서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 어머님 너무 고우세요. 따님이 안목이 참 좋으시네요. 그 한복 저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인인데 어머님이 제일 잘 어울리세요. 이런 따님이 시집가서 아쉬우시겠어요. 직원의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때 직원이 저를 보면서 부럽다는 듯 말했죠. 좀 당황했지만 저도 모르게 맞장구를 치게 됐습니다. 한복을 고르고 나오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한복도 다 골랐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딸, 먹고 싶은 걸로 골라봐. 결혼 준비하다 보면 여자들이 더 힘들잖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밥 먹고 들어가자.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식당으로 향했죠. 그때 맞잡은 어머님 손이 참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풍파만 가득했던 제 인생에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품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시부모님들 덕분에 남편과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시댁이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명절에 시댁만 떠올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 저는 시댁에 가면 오히려 너무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제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으셨죠. 너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전을 좀 뒤집었더니 손목이 좀 아파서 그랬어요. 뭐? 아이고, 그 얇은 팔목으로 전이나 뒤집겠어? 안 되겠다. 영표 불러야겠다. 영표야, 고영표. 제가 그 당시 첫째를 임신하고 있어서 어머님은 제 옆에서 노심초사 저를 살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손목이 안 좋다고 말하자 어머님은 망설임 없이 남편을 부르셨어요. 어머님 호출에 달려온 남편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넌 마누라가 임신한 몸으로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면 와서 도와야지. 네 아버지랑 거실에서 TV나 보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너 자식 태어나도 거실에서 TV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을 거야? 아휴, 제가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할 테니까 두 사람은 나가서 쉬어요. 재료도 다 있네. 저만 뒤집으면 되겠네요. 그때 남편은 시동생까지 불러서 둘이 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무렵에 시누이는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었어요. 시누이는 저를 보면서 부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새언닌 좋겠다. 나도 이런 시어머니 있었으면 명절에 시댁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을 텐데. 아가씨 시댁에서도 잘해주신다면서요.
제가 임신해서 그런지 어머님 걱정만 늘어나셨어요. 안 그래도 엄마가 새언니 몸이 허약한 것 같다고 보양식이라도 해줘야겠다고 하던데요. 우리 엄마가 손이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새언니 덕분에 저도 보양식 얻어먹고 갈 것 같아요. 어머님은 시누이와 저를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원래도 손이 큰 어머님이셨지만 시누이와 제가 집에 갈 때면 둘이 똑같은 반찬통에 반찬을 챙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우스갯소리로 장난치듯 말씀하셨죠. 똑같이 챙겨줘야 군말 없이 잘 먹지. 내가 어느 집으로 더 가는 것 없이 똑같이 담았으니까 삼시세끼 잘들 챙겨 먹어. 특히 첫째 혜진이는 홀몸 아니니까 밥 2공기씩 먹고 엄마가 먹는 건 아이도 같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귀찮다고 배달 음식 같은 거 너무 먹지 말고. 세상에서 이런 듣기 좋은 잔소리가 또 있겠습니까? 저만 보면 삼시세끼 챙겨 먹어라. 신발은 굽없는 편한 거 골라 신어라.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라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어머님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명절에 본 제 신발이 불편해 보였는지 어머님은 임산부가 신고 벗기 좋은 신발까지 사서 오신 적도 있었어요. 신발 사이즈까지 꼭 맞는 걸 본 어머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아이고, 맞춘 신발처럼 꼭 맞네. 이 신발이 임산부들한테 그렇게 좋다더라. 자주 신고 다르면 말해. 엄마가 또 사다 줄 테니까. 제 생각해서 신발까지 사온 어머님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같이 저녁까지 먹으면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친정엄마처럼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이 저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어머님을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평일에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오늘 둘이 어디로 가기로 했었어요? 넌 일로 바쁜 것도 좋은데 임신한 네 아내도 잘 살펴야지. 출산 예정일 다가올수록 몸이 얼마나 무거워지는데 매일같이 일하던 애가 일도 그만두고 남편 돈 쓰기가 쉽겠어? 네가 알아서 좀 잘해. 남편은 어머님의 말에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신혼집과 거리가 멀어서 그만두게 됐었어요. 제 돈 벌어 쓰다가 남편 돈 쓰려니까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콕 집어서 말해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했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여자는 출산하고 나면 친정엄마 생각이 가장 많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를 키우면서 정말 어머님과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저도 느꼈죠. 그래서 서툴렀던 육아도 점점 손에 익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늘었답니다. 아마 저는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결혼 생활 그만큼 유지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등대 같던 어머님 사랑에 어느새 아들을 둘이나 낳고 살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만 키우다 보니까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도저히 갈 만한 일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남편이 고민이 커져갔어요. 아무래도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식비도 많이 들고 학원비까지 생활비 부담이 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편이 승진한다고 해도 벌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남편은 저한테 조심스럽게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저한테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한데 우리 가족 먹고 살 돈은 확실하게 벌 수 있어. 이건 내가 장담해. 원래 위험이 따르는 일이 수익이 큰 법이잖아. 그건 아는데 정말 쫄딱 망하면 우리 네 식구 뭐 먹고 살아? 당장 나부터도 일자리 못 구하고 있잖아. 둘 중 한 명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애들 먹이고 입히고 살지. 그렇긴 한데 이게 정말 놓치기 아까운 거라 그래. 사업한다는 사람들은
이 아이템 다 부러워한다니까? 진짜 자리만 잘 잡으면 대박은 따놓은 거야. 확신에 가득 찬 남편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8년 조금 넘게 사는 동안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던 남편이 어디서 바람이 들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강한 남편을 보니까 정말 뭘 해도 될 사람 같은 표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그럼 나랑 약속해. 이 사업 망하면 2번은 없는 거야. 알겠어? 당연하지. 내가 이거 잘못되면 절대 사업에 사자도 안 꺼낼게. 나만 믿어. 제대로 자리 잡아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미국 땅도 밟게 해주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살자. 제가 사업을 허락하니까 남편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이 업계 일이라도 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하겠다고 들뜬 남편이 불안하기만 했어요. 월급만 받아본 사람이 사업으로 뭘 얼마나 벌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사람 위할 줄 아는 남편이니까 잘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을 모조리 남편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죠. 결혼 생활 8년 동안 실수한 적 없고 한 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 없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믿음에 보답하듯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갔어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 월급도 줄 만큼 괜찮았죠. 비록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남편이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자라나는 욕심이었어요. 저는 현상 유지였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에 만족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때 남편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서라도 더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겁니다. 회사 좀 키워보겠다고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는 것 같길래 저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그렇게 대출 다 끌어다 투자하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정말 확실한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투자해야 지금 버는 돈의 3배는 더 벌 수 있어. 내가 월급쟁이만큼 벌려고 사업 시작한 것 같아? 명색이 사업가인데 큰 돈 만져봐야지. 처음엔 하나씩 꾸려나가던 남편과 달리 점점 큰 돈에 대한 욕심이 커졌죠. 그리고 정말 남편이 투자한 만큼 남편 사업은 조금씩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 보였는데 남편은 드디어 큰 돈을 번다는 것에 기뻐했어요. 사무실에서 일만 하는 남편이 걱정스러워서 도시락을 챙겨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처음 보는 남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사무실이 있던 건물 청소 아주머니와 대화하는 남편이 보였는데 멀리서 봐도 다투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남편이 청소 아주머니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죠. 아줌마, 내 사무실에 커피 흘린 게 언젠데 아직도 커피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대걸레 그냥 들고 다니는 신용만 하는 건가요? 내가 내는 관리비에 아줌마 월급도 있는 거 몰라요? 이런 식이면 나 이 건물 관리인한테 민원 넣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나 봐요. 지금 바로 닦을게요. 내가 확인할 거니까 제대로 좀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거만해지는 걸 느끼긴 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저를 보면서 인사하는 남편을 다그치듯 말했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분도 일하는 분인데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관리비 내고 쓰는 건물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해? 작은 거 그냥 넘어가면 호구되는 거야. 남편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속이 경일기였어요. 좋게 말해도 될 걸 꼭 저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더 저를 화나게 만든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부모님들 모시고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남편이 소주 한 병을 시키고는
금세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말했어요. 여기요. 소주 방금 시켰는데 왜 바로 안 줘요? 술 끊기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빨리 술 가져와요. 방금 주문하자마자 소주 안 준다고 난리인 겁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어이가 없었는지 남편을 보고 호통을 치셨죠. 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그렇게 마시고 싶으면 네가 직접 가서 가져와. 어디서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우리 식구들이 여기서 제일 비싼 고기 시켜 먹는데 당연히 우리 먼저 챙겨야죠. 삼겹살 손님 챙기다 소고기 먹는 손님 놓치면 가게 손해지 뭐. 정신 상태가 글렀네. 난 안 먹을란다. 네 아빠랑 난 갈 테니까 너나 여기서 먹어. 에이, 밥맛 떨어져. 결국 어머님은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 않는 남편을 두고 나가셨어요. 시부모님 말도 안 들을 만큼 남편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게 될까 봐 겁이 났죠. 예전에 자상하고 친절했던 남편 모습으로 돌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3년 만에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혼자서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지 제가 알게 됐을 땐 이미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쓴 뒤였습니다. 제가 남편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남동생을 통해서였어요. 그 당시 결혼 준비를 하던 남동생이 저한테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던 거죠. 대뜸 안부를 묻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는 겁니다. 분명 할 말이 있는 것 같길래 저는 답답하다는 듯 남동생을 재촉하며 물었어요. 준영아, 누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 뭔데 빙빙 돌리면서 피하는 거야. 그게 있잖아. 매형이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3천만 원 빌려갔는데 벌써 2달째 연락이 안 되네. 나 그거 결혼 자금인 거 누나도 알잖아. 남동생의 말에 정말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동생한테 3천만 원을 빌려서 회사 자금으로 쓰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돈 빌려가 놓고 남동생 연락을 모조리 쌩까고 있던 거예요. 이제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할 준비 중인 남동생한테 미안했죠. 그래서 저는 남동생한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김없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한테 화를 내며 물었어요. 당신 준영이한테 돈 빌렸어? 말하지 말라니까 그놈의 자식이 또 그걸 말했어? 뭐? 그놈의 자식? 내 동생한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나 알아? 지가 악착같이 모은 결혼 자금이라고. 그걸 빌려가고 입 싹 닫고 있으면 어떡해? 사업하다 힘들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되게 뭐라고 하네. 솔직히 말해서 천안 경찰 만들어준 거 나잖아. 생활비, 학원비, 월세 내가 다 해줬는데 그 정도 보상은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참 그렇게 안 받는데 처남도 쫌생이 같다. 그럼 그때 투자한 돈 회수하겠다고 3천을 뜯어냈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두 말 필요 없고 당장 내 동생 돈 내놔.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바로 이혼이야.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한 지붕 아래 두 집 살림이 시작됐죠. 저는 완전히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애들을 챙기면서 지냈어요. 주말에 밥을 먹을 때도 남편 밥은 일부러 안 챙겼고요. 그러자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 내 밥은? 어디서 밥통량이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 그 손은 돈 빌려달라고 전화할 때만 쓰지? 발은 돈 받으러 갈 때만 쓰고. 알아서 좀 해먹고 살아봐. 돈에만 미쳐 살지 말고. 유치하게 먹는 걸로 왜 그래? 더 유치한 걸 보기 싫으면 돈 갚아라. 남편의 말에도 저는 꿈쩍도 안 했답니다. 남동생한테 돈 들어오면 바로 말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간간무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밥부터 빨래, 하다못해 옷을 개놓는 것도 남편 것만 쏙 빼고 했죠. 그러자 며칠 뒤 남편이 지긋지긋하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처남돈 꼭 갚는다. 일단 3천만 원 갖고 나서 말해.
꼭 저렇게 빈수레가 요란하더라. 큰 소리 떵떵 치고 나간 남편은 그날 바로 남동생한테 3천만 원을 갚았더군요. 그때까진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는지 순순히 갚았죠. 그래서 남동생은 결혼식을 무사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해서 남동생 신혼집에 작은 냉장고를 하나 놔줬어요. 모든 게 무사히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정말 큰 사고가 터졌죠.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이 가득 찼길래 보니까 압류장에 독촉장까지 전부 돈 갚으라는 우편물이었어요. 심지어 집으로 사채업자까지 찾아왔었고요. 애들 올 시간에 찾아온 사채업자가 집 앞에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행패까지 부렸죠. 사채업자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결국 자꾸 숨기려 드는 남편을 붙들고 대체 빚이 얼마나 되나 다 말하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 빚 규모는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금융권 빚에 사채, 지인들 돈까지 각종 빚이 총 5억이나 됐어요. 심지어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였어요.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만큼은 막으려고 저는 살던 아파트를 내놨죠. 살던 집을 팔고 급한 빚을 정리하면서 저희 네 식구는 허름한 빌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과거 다 잊고 그냥 우리 애들만 보고 살자.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욕심을 부렸어. 다 내 탓이야. 알면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후회할 짓 말고 잘 좀 살자. 그날 저녁 남편은 펑펑 울면서 지난 날을 반성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눈물이 악어의 눈물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앞으로 닥칠 미래를 모른 채 저는 빚을 갚기 위해 청소업체에 취직했죠. 그곳은 입주 청소, 건물 청소 등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청소일을 시작한 걸 알게 된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셨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네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괜찮아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내가 네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한테 미안해하는 어머님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에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어머님은 골절상을 입어서 입원을 하셔야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다친 어머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왜 거기서 사고를 당했냐고 물으니까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셨죠. 너 도와주고 싶어서 나도 일하러 가고 있었어. 미안하다. 도와주려다 침이 됐네. 아유, 왜 그러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이러고 계시면 제가 더 죄송하잖아요. 사고는 남편이 치고 뒤치다거리는 저와 어머님이 하다가 참 별꼴도 많이 봤어요. 그 후 저는 퇴근하면 어머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씩 말동무도 해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병간호를 했었죠. 그때 어머님은 누워 계시면서도 본인 몸보다 저를 먼저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병간호를 할 수 있던 건 남편이 집안일을 전담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쉽게 취직이 안 되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애들도 돌보고 집을 관리했죠. 그래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집에서 집안일이라도 하던 남편이 양심은 있었구나 싶네요. 그렇게 2년을 저는 매달 300만 원씩 버는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청소일 덕분에 큰 고비를 넘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은 친구 회사에 운 좋게 취업까지 했어요. 그래도 인맥 관리는 했는지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제 둘이 버니까 금방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회사 일 하는 것 같더니 남편은 또 새로운 일을 벌렸죠.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남편을 회사에 취직시켜준 수남 씨와 동업을 한다는 거였어요. 수남 씨는 사업만 하던 사람이었고 직원도 많이 고용할 만큼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회사에서 일하다 수남 씨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남편이 자연스럽게 동업자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 무렵 남편 월급이 500 정도였어요. 매달 저희 둘은 월급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돈을 보면서 안심하듯 말했죠. 이번 달도 대출금 잘 막을 수 있겠다. 당신 진짜 수고 많았어. 나만 고생했나? 당신도 일하잖아. 회사는 어때? 월급 500만 원 꾸준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500만 원은 보장하니까 걱정 마. 남편도 월급 500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행색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분명 월급은 다 대출금 갖고 있었는데 그럴 돈이 어디서 났나 싶었죠. 저는 주차장에서 처음 보는 고급 세단차에서 내리는 남편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돈이 어디서 났어? 걱정 마. 법인 돈으로 비용 처리해서 산 거야. 회사 사업하려면 거래처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다녀야 되는데 나도 신경 써야지. 이것도 회사 이미지라고 수남이가 날 위해서 인심 쓴 거야. 저는 수남 씨가 동의했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어요. 게다가 둘이 동업을 하면서 집에도 자주 놀러 왔기 때문에 제법 친했던 사이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런 저를 속이고 딴짓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급 차와 시계, 명품 옷까지 씀씀이가 점점 커지는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수남 씨를 한번 만나보려 했지만 괜히 남편 일에 나서는 극성 아내인 것만 같아 선뜻 묻지도 못했죠. 그렇게 둘이 동업한 지도 4년 차가 될 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오던 수남 씨가 뜸해졌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남 씨가 대낮에 전화해서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죠. 재수 씨,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중요하게 따로 할 말이 있어서요. 곧 점심시간이니까 가능해요. 무슨 일이세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심각한 수남 씨 목소리에 무슨 일이 터졌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저는 조퇴를 하고 수남 씨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카페에서 만난 수남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저를 보자마자 수남 씨는 작정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제 말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영표 비 더 이상 갚지 마세요. 그놈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툭 까놓고 사정 다하는 입장에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놈 월급 500만 원이라고 했죠? 그 자식 한 달에 7천만 원씩 벌어가요. 뭐요? 얼마요? 저한텐 분명히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수 씨가 속은 거라고요. 새 출발 시켜주려고 일시켰던 건데 그놈이 지금 저도 완전 호구로 보고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지금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수남 씨의 폭로에 저는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알고 보니까 수남 씨는 몇 달 전부터 남편과 회사 지분을 두고 소송 중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수남 씨 몰래 공금 횡령도 모자라 직원까지 마음대로 자르고 채용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수남 씨한테 화를 내며 말했죠. 그걸 왜 지금 와서 말하는데요? 저도 소송하면서 그 자식이 재수 씨 속이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웬만하면 남의 집안에 분란 만들고 싶지 않은데 저도 그냥 당할 수가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수남 씨는 그동안 불쌍한 남편 걷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남편한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소송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저한테 털어놓고 가정 파탄을 내려고 한 거죠.
말이 좋아 저를 구해주려고 했던 거지. 실상은 남편한테 엿먹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도움이 된 사실이라 저는 수남 씨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구만리 같았죠. 그날 저는 어머니께 아이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애들 좀 부탁할게요. 중요하게 남편이랑 할 말이 있어서요. 꼭 오늘 단판 지어야겠어요. 그때 눈가가 촉촉한 저를 본 어머님은 자세한 내막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셨죠. 나는 네 편인 거 알지?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다 말해. 나는 늘 네 편이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단판 질게 있다는 말에 어머님은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 편이라고 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남편이 오길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저를 보고 놀라면서 남편이 물었죠. 뭐야? 당신 일 안 나갔어? 오늘 냄새도 안 나고 행색이 깔끔하네. 그렇게 해서 빚 언제 갚으려고 농땡이를 부려? 빚? 무슨 빚? 아, 당신이 매달 7천만 원씩 벌어서 충분히 갚고도 남았는데 안 갚고 있는 그 빚 말하는 거야?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내가 당신 회사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 명품을 온몸에 휘감고 다니는데 나는 눈뜬 장님인 줄 아냐고. 당신은 내가 추워도 더워도 뼈 빠지게 일하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그게 아니라 다 오해야. 이번 달만 처음으로 7천만 원 받은 거야. 끝까지 거짓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수남 씨한테 전화 걸어서 한번 따져볼까? 여보, 알겠어. 일단 진정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동안 너무 없이 살아서 잠깐만 즐기다가 금방 빚 갚으려고 했어. 네 인생만 인생이야? 됐고, 당장 이혼해. 뭐라고? 뭐 이런 걸로 이혼이야? 당신 이혼 너무 쉽게 생각한다. 너랑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그동안 내가 갚아준 빚 전부 토해내. 그리고 애들 키운 거 당신 뒷바라지한 거 다 계산해서 나한테 보상해. 그럼 애들은 당신이 키워줄 거야?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애들은 어쩔 건데? 미친놈아 내가 키우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맡기겠니? 그래, 얼만데? 300만 원씩 4년 동안 부은 돈 1억 4천 정도에 그동안 고생한 것까지 4억. 그거면 돼? 아이, 뭐 까짓 거. 줄 테니까 이혼해. 돈이 있으니까 이혼도 깔끔하네. 예전처럼 이혼 얘기를 꺼내면 남편이 조금은 빌고 반성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반성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4억을 위자료로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놀라울 만큼 깔끔하게 이혼하는 걸 보니까 언제든 가정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동안 지도 아빠라고 애들이 눈에 밟혀서 못하다가 꼬리 밟힌 김에 이혼을 결심한 거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애들만 보면서 살면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때도 어머님은 살던 빌라를 처분하고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하던 저를 찾아오셨어요. 양손엔 애들 좋아하던 반찬까지 싸들고 와서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이런 것밖에 없네. 우리 손자들 잘 먹던 반찬이랑 네가 좋아하던 열무김치야. 챙겨가서 먹어. 이사하고 나면 허기질 텐데 애들도 먹이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가요? 미안하라고 주는 거 아니야. 가끔 나 좀 보고 살자고 주는 거야. 반찬 먹고 싶어서라도 나한테 전화할 거 아니야. 우리 안부나 묻고 살자꾸나.
못난 남편과는 쉽게 갈라설 수 있었는데 어머님과는 참 어려웠죠. 저는 연락드리겠다면서 약속을 하고 돌아섰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 놈은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싶었는데 돈만 보내고 면접 교섭권이 있으면서도 애들 보러 한 번도 오질 않았죠. 대체 뭐하고 살길래 애들을 한 번도 안 보러 오나 수남 씨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 놈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맨날 해외로 골프 여행 가고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면서 난리를 치고 있던 거죠. 진짜 갈라서길 잘했다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양육비가 뚝 끊긴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막장까지 가는구나 싶어서 양육비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때 수남 씨한테 전화했죠. 그러자 수남 씨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소송에 이겨서 그 자식 완전히 찬밥 신세 됐어요. 근데 그동안 거래처 돈도 안 주고 개판을 쳐놔서 사실상 쫄딱 망한 사업이에요. 매출도 반토막 났는데 그래도 그놈 자식이 먼저 망한 거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해요. 그동안 회사를 개떡같이 운영하던 남편놈은 수남 씨와 긴 소송을 하다 결국 회사에서 완전히 밀려났죠. 게다가 수남 씨는 남편한테 5억 원 위자료 청구까지 했어요. 결국 남편은 완전히 개털 신세가 된 겁니다. 양육비를 왜 안 보내나 했더니 보낼 돈이 없던 거죠. 그런데 남편놈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십니까? 남편의 마지막 전화 한 통에 남아있던 정마저 털려버렸습니다. 글쎄 추악한 그놈이 저한테 전화해서 울먹이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나 있잖아. 내가 준 사업 중에 1억만 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수남이 그놈 완전히 나쁜 새끼야. 그놈이 나 사회에서 매장시켰다니까? 그러니까 나 좀 제발 도와줘. 이게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자식 얼굴 보러 오지도 않은 사람이 전처한테 할 소리랍니까? 그래서 저는 그 벌레만도 못한 남편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죠. 야, 뭐라고? 1억? 너한테는 1,000원도 아까워. 다 네 업보야. 인과응보라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개털이 되는 거지.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평생 독거노인처럼 외롭게 살아라.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예 제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정말로 질긴 악연이 끝이 난 거죠. 지금 40대 초반의 나이에 제 30대를 돌아보니까 가장 잘한 일이 결혼이자 이혼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비록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결혼 생활이지만 저는 어머님과 지금까지도 가끔씩 특별한 날이면 안부를 묻고 지낸답니다. 아이들 생일이면 어머님은 꼭 케이크 쿠폰을 보내주시고요. 비록 자주 보지 못해도 저를 생각해 주시는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면 너무 든든했죠. 그리고 수남 씨는 남편이 망친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는 원래 하던 사업에 집중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쓴 건 혹시나 어머님이 이 채널을 듣게 되실까 봐 썼습니다. 비록 힘들긴 했지만 어머님 며느리로 살아서 행복했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한 이유도 오로지 남편 때문이라는 걸 전하고 싶었죠. 자꾸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며 자책하는 어머님이 눈에 밟혀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슴에 한으로 남았습니다. 옛말에 도둑한테도 의리가 있고 땅꾼에게도 꼭지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리는 개한테 주고 없는 놈이랑 어떻게 살겠나요? 못된 짓을 하려고 해도 의리가 중요하다는데 이런 남편 놈과는 하루빨리 갈라서는 게 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건강하게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좋은 것만 보고 건강한 생각을 하는 바른 아이들로 키우려고 노력 중이죠. 홀로 2 아이를 키우는 게 벅차기도 하지만 애들 보면서 힘내고 있어요. 이런 저한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응원을 받아보겠습니까? 모두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